우리가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일본.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는 많이 가까워졌는데 두 나라 국민들 간의 마음은 그만큼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고 또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일본의 공무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어떤 부분이 닮고 사실은 출발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많은 부분 닮아 있지만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자, ecorporation.jp의 염종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막 도쿄에서 오셨다고요? 예, 오늘 지금 바로 도쿄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네. 공무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본 기사 중에 네. 일본도 우리처럼 공무원 응시 뭐 이런 게 좀 시들한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청년들의 공무원 응시를 이렇게 북돋우기 위해서 급여를 초봉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 돈은 얼마인가 했더니 3만 얼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공무원 급여가 낮나 보다. 또 크게는 소득이 정말 안 오르는 나라잖아요. 특히 그렇죠. 임금이, 예. 네, 근로자들의 임금이 두 가지를 실감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거의 임금은 호봉 정도만 오르고 20년 동안 네, 예, 안 올랐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계속 내렸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소득은 올랐던 것 같았죠. 구매력은 좀 올랐지만, 근데 네, 요즘 들어서 임금은 오르지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실질 소득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제 9등급으로 구직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예전에 일본에서 많이 우리가 그렇죠. 채용한 일본하고 거잖아요. 한국하고 그 등급은 거의 비슷한데 일본도 예, 거꾸로예요. 어떤 우리는 뭐 5급, 7급, 9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네. 그런 급수는 별로 얘기 안 하고요. 네, 처음에 들어가면 담당, 네. 뭐 주사.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옛날 썼었는데 주사도, 예, 주사. 네, 그다음에 계장. 네. 그다음에 6급, 7급, 네, 대리는 없고요. 뭐 저기 부과장. 네. 그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공무원의 국장, 부장이라는 뭐, 예, 그런 식의. 직급이군요. 예. 네, 조금씩은 다른데 이제 그 지방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그렇고 네, 예, 중앙부처는 이제 계장에서 뭐 저기 무슨 우리나라도 무슨 관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슨 관이 있고 이사관, 관리관 예, 이렇게 있죠. 고위공무원들. 실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계급 체계를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의 실장이면 1급입니다. 그잖아요. 일본은 실장이 과장이 안 된 사람 네. 그 사람을 실장이라고 해요. 검찰의 차장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과를 못 만드니까 실을 만들어서 실장을 주고 그 사람이 진급하면 과장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장. 검찰에 이제 검사장 밑에 차장 검사가 있는데 우리 이제 부장 밑에 차장으로 잘 모르면.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체계죠. 염 대표님 일본에서 공무원 10년이나 하셨다면서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ecorporation.j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사인데 예, 제가 일본에 건너가서 그 목표를 세운 게 좀 원대한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확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가버멘트는 아시잖아요. 네. 이가버멘트가 전자정부잖아요. 네. 이코퍼레이션은 고유명사인데 IT를 잘 쓰는 기업을 이코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jp라는 도메인 네임을 붙여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코퍼레이션 하겠다. 그건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서울시 공무원을 했었거든요. 네. 말단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이 공직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업무에도 좀 관심도 있고 많이 아는 편인데 일본에 가서 놀란 거죠. 분명히 선진국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선진국인커녕 우리나라 옛날 얘기를 여기서 내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료 그 몇 년도쯤? 그게 2000년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여러분들 아키하바라 아시잖아요. 네, 네. 아키하바라가 이제 일본어로 얘기하면 주오쿠라 그래서 중앙구 관할이에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회사 설립을 하려고 이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띄고 뭐 인감도 띄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집이 사이타마 현이라 그래서 한국으로 하면 경기도쯤 되는데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사무실은 중앙구청에 있었고 그래서 중앙구청에 갔죠.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간증명서를 떼달라고 신청서를 딱 냈더니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이거는 당신 주민등록지에 가서 떼어야지. 당신 사이타마에 사는 사람인데 왜 중앙구에 와서 떼어달라고 하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대한민국은 다 온라인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자기 동 가서 끊어야 했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쇼크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계속 일본 선진국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제 행정, 의료, 교육, 금융 이런 공공 분야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모든 업무 혁신이 정지돼 있는 거예요. 업무 혁신만. 근데 그 업무 혁신이 전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정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혁신을 하면 엄청난 시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코퍼레이션 닷JP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의 의료와 공공 그다음에 교육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관공서를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일본은 안 돼 라든지 그건 당신의 이상이 그래 라고 하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맞다라고 하면 그 모델을 성공시켜야 제가 사업에 다른 지방자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남쪽 큐슈에 사가현 사가시라고 있어요. 시청. 그래서 사가시청에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종합 컨설팅 프로젝트를 저희 회사가 따게 됐어요. 사연이 복잡한데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사가 시민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컨설팅했고 그거를 이제 삼성 SDS가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어요.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를 한다. 근데 그걸 저희가 성공을 시켰고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NHK에서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오모리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사가시청으로. 우리도 당신들이 하는 거 비슷한 걸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일종의 업무 전선화 이런 겁니까? 업무 혁신. 네. 네. 완전히 업무를 다 뜯어 고치고 그걸 컴퓨터를 맞춰서 새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오모리 시장님이 사가 시장님한테 연락해서 우리도 똑같은 걸 했는데 실패를 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시장님이 저보고 이 친구를 만나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오모리 시청에 가게 됐고 시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도 무능하고 망가뜨린 업체도 못 믿겠고 제가 저한테 공무원을 시켜주시면 할 수 있을까? 그 겨우 업자 수준으로는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공무원 시키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이 되면 급여밖에 못 준다. 컨설턴트면 돈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공시키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는 당신은 한국인이라 공무원 직제는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명함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 오러 갔더니 정보정책조정감이라는 특별직 명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장급 공무원인데 네. 아오모리 시청의 CIO 보좌관으로 CIO는 부시장이니까 CIO 보좌관으로 13년간 아오모리에서요? 네. 그거를 하면서 아오모리가 그 아주 저기 홋카이도 밑에 눈 오는 나라죠. 홋카이도 밑에. 그 아오모리 사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네.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아까 제가 사가시청에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가현 지사님이 그걸 평가하셔가지고 사가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오모리 시청에 일을 하고 있어서 곤란하다 그랬더니 그럼 견무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겹치게 해서 한 8년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사가연 하면서 이제 교육정보도 추진했고 비행기 타고 이제
날아다니는 생활을 쭉 했었죠. 직접 공무원 생활을 뭐 10여 년 넘게 10여 년 동안 하셨으니까 일본 공무원 문화를 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저 말단 공무원은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가 연봉이 3천 조금 넘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봉을 평균으로 따지면 네. 일본이 한국보다 좀 높아요. 네. 높고 그다음에 그 민간 기업보다도 좀 높습니다. 민간 기업보다 높다고요? 예, 공무원 급여가. 그럼 민간 기업이 낮다고 해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요 근래는 좀 달라졌는데 예. 요 근래는 좀 달라졌겠지만 그 배경이 뭐냐면 원래는 저 공무원 급여가 낮고 네. 민간 기업이 높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30년 동안 공무원 급여는 못 깎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기업은 매년 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중앙부처 공무원들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677만 행 정도 중앙부처 네. 평균이요. 상하 다 합쳐서. 뭐 6천만 원. 지금 환율로 하면 6천만 원인데 예전 환율로 하면 한 8천만 원.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방 공무원이 한 630만 행.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보다는 좀 적지만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균이요. 전체 평균. 예, 나름 우리보다 높은 조금 편이에요.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민간 기업이 그때 당시에 같은 시기에 민간 평균이 443만 행 정도. 네. 그리고 600만 행을 넘으면 나름 고액으로 평가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높죠. 그게 이제 커다란 그 공무원들에 대한 네. 그 박해, 공무원에 대한 질시, 탄압 뭐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다면서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미 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공무원들은 철밥통에다가 급여도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가고 안정적이고 그때 당시에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조조정도 있었고 네. 일본에. 네, 그때부터 이제 질투의 마음과 질시의 마음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가 일본이 그 버블 끝나서 최고로 좋을 때였거든요. 버블 그 직전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얼마나 그 펑펑 썩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 주간지에 터지고 네. 하면서 이제 뭐 공무원 손가락질하고 공무원들이 어디 나가서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30여 년 전 2000년도까지 2000에서 2005년 그 언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 이 말씀이죠. 그 뒤로 공무원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뭐 우스갯소리로 그 공무원 뭐 중앙부처 과장이나 네. 대기업에 뭐 이렇게 우리도 뭐 어느 철밥통이라는 뭐 좀 비판은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도 어떤 유교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네. 나란 일 하시는 분들 그러면 존중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처마다 다 다르고 또 업종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 공무원 급여가 낮고 그 민간 기업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하고 일본은 같거나 역전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돌아가니까 좀 다르죠. 하여튼 뭐 일본의 민간 기업은 제가 다른 꼭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민간 기업의 임금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오를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청년들이 공무원에 대한 아직도 좀 그 호감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인기도가 떨어지고 그 뭐 시험 응시하는 청년들도 줄고 있다. 일단 그 우리 전자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들 많이 편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서비스가 좋아졌고. 근데 공무원이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는 일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효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의 종류는 엄청 늘었어요. 그죠? 이제껏 없었던 수당도 생겼고 없었던 복지 서비스 생겼고 일은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 정원은 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 근무 시간이 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게 전자정부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 전자정부가 업무 프로세스하고 믹싱돼 가지고 업무를 개선해서 전자정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는 있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권 발급을 한다. 네. 2006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여권 발급을 여권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일본 정부가 그때 당시 한 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여권 전자 민원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랬는데 2년 뒤에 그걸 파보니까 2년 동안 그 여권을 전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 되냐? 2년 반 동안 봤더니 100명 쓴 거 100명. 왜요? 그래서 100명밖에 안 쓰다 보니 1인당 투자한 비용으로 나눠보면 얼마냐 그랬더니 한 건당 3천만 엔이 된 3억 거예요. 원. 네. 자, 그게 왜 그랬냐? 첫 번째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정부라는 것은 국가 어떤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하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일본은 단순히 지금 하는 업무를 전산화했을 뿐인데 전자신청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전자신청을 하려면 일단 저라는 존재를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잖아요. 확실하다라는 거. 네. 그것이 우리는 공적 인증서가 네.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에는 공적 인증서라는 게 전자주민카드 안에만 납입을 할 수 있었어요. 일본엔 전자주민카드가 있거든요. 네. 전자주민카드는 카드에 IC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IC칩에다가 인증서를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일본에서 판매되는 PC 중에 IC카드 리더기가 달려있는 PC는 없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더 복잡하겠네요. 네, 카드를 그러다 가지고 보니까 또 네, 노트북에다가 IC 카드를 또 읽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그 사용하는 사람이 없겠죠. 두 번째 마이넘버 카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이 그때 당시엔 전자주민카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마이넘버 카드인데 그때 당시에 전자주민카드는 500만 명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 1억 3천만 명 중에 네. 500만 명만 공인인증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500만 명 중에 저 여권 전자 신청을 하는 사람 중에 PC에 IC카드 리더기를 자기가 스스로 장착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돈을 들여서. 그러면 그 전자민원 시스템 개발하는 데 일해야 되죠. 공무원 일 늘어났죠. 그 다음에 그 관리 유지 보수해야 되는 일 늘어났죠. 연락 오면 콜센터 해줘야 되는 일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것은 찾아와서 여권을 신청을 하니까 그거를 대응을 해주느라고 우리가 바빴는데 그거를 전자로 대행을 하니 청구에 안 오니까 공무원 일이 줄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일본은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죠. 일단 우리하고 그렇죠. 비교하는 건 참 무리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셋집을 얻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뭐 월세집을 얻었다고 치면 네네네. 그럼 그게 서울시로 갑니다. 확정일자가 되면서 서울시가 다 갖고 있는 국세청으로 갑니다. 국세청에서 집주인 매월 김 원장한테 60만 원씩 한 700만 원 주인이 벌었구나. 과세 자료로 딱 갖는 거죠. 통계청에서 그거 우리 좀 주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진국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기술력이 아니 뭐 애플이나 저 NDBI 있는 미국이 왜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복잡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 처리한다고 해서 쭉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 맞물려 있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저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네. 새삼 느꼈는데 우리는 그 정부 24 들어가서 저 전입 신고만 딱 하면 모든 게 쫙 끝나고 네. 뭐 운전면허도 바뀌고 자동차 등록도 다 바뀌잖아요. 네. 일본은 그거 다 가서 해야 되거든요. 경찰서 가서 운전면허 주소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유군국이라고 해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하고 자동차 원적 바꿔야 되고 뭐 전화, 전기, 수도 포함해서 증권, 은행 이거 다 제가 해야 돼요. 우리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기야 이제 저 층수가 표기되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3년 전 가을에 A라는 아파트가 몇 동에 몇 층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나라거든요. 이게 그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세계 1위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정보화 사회로서는 제가 보기에도 수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전자정부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그 박정희 많이 정권 약할 때, 네. 그때 우리는 그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9번이 됐잖아요. 일본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매기는 것 자체가 그 몇십 년 동안 싸워서 결국 자리 잡은 게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게 당연했고, 비디오샵에 가서 회원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게 당연했고, 네. 거기에 내 이름이 막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멘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자적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편리해지네? 라고 얘기하는 그 편리에 우리가 딸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고도의 정보기술을 요구하게 돼요. 뭐냐면 편하게 해주는 건 해주고 네. 대신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못 보게 해줘 라는 게 우리 요구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거 없이 인권의식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 하나 할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 이래가지고 그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염자가 있으면 너 어디서 만났니? 어디 갔니? 어디서 신용카드 썼니? 휴대전화 했는데 이걸 정부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법안을 메르스 사태 때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내가 감염이 돼서 설령 죽을지언정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내가 어제 누구랑 뭐 어떤 식사를 했는지 정부가 알려고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자 관리가 잘 안 되는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90년부터 그런데 업무 혁신이 정지된 것 같다. 네. 그건 뭐예요? 왜 90년이에요? 이 컴퓨터 시스템,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2000년 전후에 들어왔거든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업무를 제가 이제 전자정부의 뭐 5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서울시 공무원 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띄려고 동사무소에 가면 그 종이로 된 주민등록 등본 대장을 가져와서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도장 찍어줬어요. 그게 1단계. 2단계는 컴퓨터가 나와서 그걸 입력해 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줬어요. 네. 그죠? 3단계는 자동 교부 발급기라 그래서 ATM처럼 그 창구에 안 가고 기계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3단계. 자판기처럼요. 네. 네. 4단계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기 PC로 자기 프린터를 뽑는 게 4단계. 5단계는 이 증명서라는 게 내가 그 수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관공서 같은 데 요구하기 때문에 제출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 증명서를 요구하지 마.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관청에서 알아서 주고받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5단계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5단계 와 있잖아요. 일본은 2.5단계예요. 2.5단계. 네, 그러니까 컨비니 스토어, 편의점. 네. 편의점에 있는 복합기 있잖아요. 거기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지자체가 한 70% 정도 돼요. 거기까지는 왔군요. 네, 거기까지는 왔어. 근데 그거 두 가지만. 근데 우리는 공항이나 뭐 지하철역에 가면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안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뗄 수 있고. 그런가요? 그죠? 키오스크 안에는 부처가 없잖아요. 아, 이건 맞습니까? 이게 몇 해 전 사례인데 일본의 이제 디지털화 전산화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하려고 대학 졸업증명서를 한 5부 떼왔대요. 네. 근데 기업 이렇게 여기저기 지원하다 보니까 5부가 떨어져서 네. 다시 돌아갔다. 네. 다시 그거 떼려고 학교에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아니죠. 그거를 이제 지방에 있으면 우편으로는 해줘요. 우편으로는. 그러니까 동경에 있으면 지방대학 나왔으면
뭐 대학교에 부탁하면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그거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제 우편으로는 안 보내줄 테니 서비스가 되면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겠죠. 자, 그러면 왜 안 고쳐요? 그 부분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일본에는 모리요시로 총리가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붐이 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짧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를 했고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전자정부라는 것은 업무의 전산화가 아니라 업무의 혁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걸 추진했던 거고 일본은 업무의 전산화라고 생각해서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업무를 없앴는데 일본은 업무를 전산화한 거죠. 전산화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주로 쓰는 화제인데 우리 김 기자님 일본에서 신칸센 타보셨잖아요. 네네. 신칸센을 타시면 개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상 아주 비쌉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개찰구가. 그래서 개찰구를 없애는 것이 전자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코레일에서 개찰구 없을 때 네. 그 이제 부정승차하시는 그 비율 네. 그 비용보다 네. 그 부정승차를 찾아내는 비용이 더 훨씬 높아서 그렇죠.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전 일본에 사니까 그 개찰구가 없어지기 전에 부산공항에 와서 부산에서 일 보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이제 KTX 타려고 표를 끊었어요. 표를 끊었는데 개찰구 찾으니까 개찰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죠. 근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개찰구 찾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탔어요. 그 이제 KTX 타고 올라오면서 왠지 죄진 느낌? 그러다가 그 차장이 지나가길래 불러가지고 그 티켓은 여기 샀는데 개찰구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왜 개찰구 없어요? 개찰구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업무 혁신을 주로 하는 컨설턴트지만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개찰구를 효율화하고 싸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개찰구를 없앤다는 발상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고 이게 혁신이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네. 이노베이션이 두 종류가 있어요. 뺄셈의 이노베이션, 덧셈의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개찰구의 사례는 뺄셈의 이노베이션이에요. 뭔가 있었는데 없애버리는 거. 근데 덧셈의 이노베이션은 뭔가를 보태서 편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돌아가서 그걸 일본의 다이아몬드라는 잡지 아시죠? 거기에 제가 컬럼을 썼어요. 개찰구를 고도화하는 일본, 개찰구를 없애는 한국. 그런데 그 기사가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 자기들 창간 이래로 트래픽이 가장 많았다고 저보고 연재를 해달라 해서 제가 16회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JR 사장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JR 동일본의 CIO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와보라고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뺄셈과 덜셈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기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은 맞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 그래서 자기들 계열사 사장들을 몇십 명을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KR 한국철도공사 임원들이랑 이제 그것도 하고 그 개찰구 없는 것도 다 보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보고 나서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명함 교환하자고 보니까 나보고 일본에 돌아가서 더 이상 이 개찰구 얘기는 안 해주시면 좋겠다. 웃으면서 저희 식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회사 봤더니 JR 동일본 메카트로닉스라는 회사인데 홈페이지를 잽싸게 봤더니 개찰구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종업원이 500명이래요. 네. 그러면 그분 가족이 4인 가족이면 2,000명이고 협력해서 따지면 자기도 10,000명 정도 먹여 살리는데
개찰구를 없애면 10,000명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이 얘기를 하면 하시는 기술 거예요.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분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게, 아, 이분들은 이런 발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가 일본에서는 한국의 혁신 사례로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개찰구가요, 한 개에 그때 당시에 1,000만행이었어요. 1,000만행. 1억. 네, 그때 당시 1억. 근데 그게 홋카이도부터 가고시마까지 몇 개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치하느라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유지보수도 10% 이상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찰기가 있다라고 영문이 없어도 됩니까? 다 있잖아요. 그 코스트를 다 더해보면 왜 신칸센이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게 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정보화를 잘못하면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가 얼마나 초정밀이냐면 티켓을 4장을 그 앞뒷만 뒤집어서 가로 세로 삐뚤게 해서 4장을 집어넣어도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계예요. 그렇게 열심히 첨단 기계를 만들었는데 한국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본 개찰구가 사람들은 없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관광으로 와도 네. KTX에 개찰구가 없다는 것에 눈치를 못 채요. 그걸 KTX 타는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네. 다 관광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혁신이라는 그야말로 것을 한국 혁신이죠. 사람들도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여러분들 업무 관계가 있는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실 일이 있으면 경복궁도 좋고, 네? 멋진 거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서울역 개찰구에 가서 네. 그 얘기를 하시고, 이게 혁신이다. 네, 그리고 이 얘기 하시면 좋아요. 거기에 개찰구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드 에리아라고 써 있고요.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고객 경계 신뢰선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We trust you. 저희는 고객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자 개찰구를 설치한 목적이 뭐였냐? 처음에는 이게 가위 같은 거로 자르다가 네. 효율화 한다고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발라서 자동으로 하다가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 티켓이 필요 없게 됐으니까 집에서 찍어오는 A4 용지로 하늘하늘 이거 스마트폰 시대인데 이것도 필요 없잖아 해서 우리 없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걸 없애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의 어떤 사고, 국민성 그런 개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을 아날로그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아날로그는 1에서 2로 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1, 1.1, 1.2, 1.3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뭡니까? 0, 1, 0,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는 1, 3, 5, 7, 9로 날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저 나라 사람들만 계속 1.1, 1.2 하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그것은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죠. 이게 공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고노타로 일본 디지털청 대신이 니케이 신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디어 우리도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없애게 되었다. 일본의 은행이라든지 관공서에서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납입하라라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게 3,500군데였대요. 근데 그거에 딱 한 군데만 남았었다고 해요. 그거를 고노타로 디지털 담당 대신이 지시를 해서 이제 우리도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은 안 써도 된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 제가 대학 다닐 때 30년 전에 썼는데.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이 정도의 갭이 있는데 제가 일본 공무원들한테 아니 그 인터넷으로 집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들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일본이 사실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그 혁신이 잘 안 되는 우리에 비해서 혁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조직 문화,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 조직 문화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의 ICT 리테러시가 낮아요. 네. 어떤 IT 기술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그 이제 리터러시가 어떤 교육이나 그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낮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대한민국에 70대 80대 유튜버 많으시잖아요. 네.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중계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7, 80대 되시는 분들이 유튜버를 한다고.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TV 디지털 전환할 때요. 일본은 네. 이제 그때도 소비가 너무 안 돼 가지고 디지털 전환 10년 됐나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갔어요. 기술력도 앞서가고. 네네네. 그런데 디지털 전환 되게 TV를 완전히 이제 아날로그 TV가 없어지는 거죠. 아날로그 네네네. 방송의 송출이 멈추는 거죠. 네네네. 당시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 1년 앞서갔는데 이유가 네. 뭐냐면 TV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소비가 부진하니까 디지털 TV를 팔려고 예.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날로그 TV에 셋톱박스를 사서 붙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20년, 30년 쓴 네, TV에. 또 우리 국민들은 옆집이 저 벽걸이 TV 사면 다 PDP 사야 되고 LCD 사야 되고 플라즈마 사야 되고 지금은 이제 50 이렇게 큰 50인치 TV 사야 되거든요. 정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공무원들이 아까 화제를 다시 공무원 얘기를 돌리면 네. 공무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껏 안 하던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던 일은 옛날 그대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누군가가 전자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첫 번째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는 뭡니까 전두환 씨가 제일 먼저 한국전산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게 지금 정보화진흥원이잖아요. 거기가 국가정보화의 싱크탱크의 탑이잖아요. 일본은 그런 싱크탱크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하셨잖아요. 네.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쪽에 금융정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로 금융실명제가 없어요? 없어요. 금융실명 없으면 탈세를 못 잡을 텐데요. 못 잡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자정부를 시작하시면서 11대 정부까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32대 국정까지 하셨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총지휘를 하는 그때 당시에 정통부 장관들 프로필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가 기억나는 분만 얘기하면 진대재 장관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남궁석 장관이라든지 그 앞에 계시던 분들이 다 보면 IT 전문가들. IT 전문가 프로예요. 근데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뉴스가 됐지만 일본의 IT 담당 대신은 USB가 뭔지를 모르는 양반이 IT 담당 대신이 되고 그다음에 그분은 뭐 하시던 분인데요? 그냥 정치만 하시던 분이죠. 일본은 장관을 임명할 때 전문성을 보고 하지 않아요. 3선, 4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IT 첫 번째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고 그 다음에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 IT의 지식이 없고 그러면 싱크탱크라도 있어야 될 텐데 싱크탱크도 없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IT 리테러시가 높아야 될 텐데 공무원들도 IT 리테러시가 형편없이 낮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IT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세계에서 사는 IT 기업들 수준이 다 거기죠. 그러니까 일본 공무원들은 일본의 IT 기업이 세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견제해야 될 의원들도 ICT 리테러시가 낮으니까 IT 얘기만 나오면 뭔지 몰라요. 예산이 오면 그냥 도장 찍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지적을 해야 될 기자들도 ICT 리테러시가 낮으니까 뭐를 지적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있다. 네. 그러면 카카오 택시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기존의 택시 업체들이 있는데 나는 이 IT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네. 이 앱도 설치하고 이 앱도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그럼 기업가 정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본에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제도란 말이에요. 개인 택시, 일반 택시가, 기업 택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껏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고객이 있어요. 기업 고객도 있고
근데 그거를 카카오 택시로 바꾸는 순간 내 고객을 뺏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택시 회사는 당연히 그 디지털화를 원하지 않겠죠. 네. 근데 그 시장에 들어가려는 제3의 업체는 그 사람들은 맨날 저장된 전화로 택시를 부를 거 아니에요. 네. 뭐 시장 진입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제가 택시 100대 사가지고 들어가려면 저 같으면 디지털화해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그 택시 업체가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협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제3자가 남의 땅에 와서 우리 비즈니스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일본은 모든 것이 기득권 세력, 네. 그러니까 택시업계의 기득권 그런 일본이지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나마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해요. 네. 근데 지방은 안 해요.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거의 독점 업체가 있는데 메이저가 있어요. 70% 80% 셰어를 갖고 있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하면 남들한테 고객을 뺏기는 일이라 안 하는 거죠. 특히 일본의 경우에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요즘에 그래서 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들 근무 시간이 뭐 그 치사량이라는 게 월간 100시간 넘어가면 일본에서는 치사량이라고 해요. 과로사. 아유, 월간요? 예, 월간. 네. 월간 100시간을 우리가 허용한 근무 시간 100시간을 주간 넘어가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간 말씀하시는 주간을 말씀하시겠죠. 주간. 100시간이면 살인적인 겁니다. 예, 그 네. 살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뭐 한 20% 30% 가량 되고 막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요?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국회가 오랫동안 열리거든요. 그러면 텔레비 보면 매일 장관하고 이게 대담하잖아요. 국회의원하고. 그러면 질문 통고라는 걸 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뭐 6시까지 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그때부터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장관 답변서를. 그러면 밤새도록 그걸 만들어 갖고 우리 국가장들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네. 그 다음 날 새벽 5시나 6시쯤 장관이 대신 출근하면 리뷰를 해야죠. 어제 만들었습니다. 리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답변을 하니까 근무가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MZ 세대라든지 어느 정도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네이티브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허무한 거예요. 이런 걸 왜 전산을 제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런 것들 그때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 통계를 하는데 팩스로 한다든지 네? 했었잖아요. 그때 뉴스에 나온 아주 그 짤로 유행한 사진이 있습니다. 일별 감염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걸 뽑아서 그 공무원들이 벽에다 방에 붙이는데 그게 갑자기 급증하니까 이렇게 천장까지 붙이고 있더군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래픽으로 할 걸.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한테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 배운 사람들인데.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누군가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싱크탱크가 없었고 그게 이제 디지털청이라는 게 생긴 지가 이제 한 7, 8년 됐나? 그게 생겨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의 조직 문화, 뭔가 틀린 걸 손들어서 이거 틀렸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 고유한 문화. 그다음에 이제 앞서가던 기술력이 정체되면서 기술력은 정체되고 좋은 제품은 만들어야 되는데 완벽을 기하는 나라고 성실한 나라인데 근데 급여는 소득은 임금은 잘 안 올라가고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으려면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제껏 착한 아이였었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동차도 품질이 좋고 네. 뭐 다 좋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코스트 삭감하고 하면서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래서 조직 전체가 또 위조를 하거나 그래도 지금 토요타 포함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 그 품질 위조를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일본이 가장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3차 산업혁명 비슷한 게 일본에서 일어났고
근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은 찌그러졌었고 그래서 미국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면 기득권 되고 기득권이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염종순 대표와 함께 일본 문화, 특히 공무원들 문화, 일본의 디지털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 이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기업들 네네. 기업들 안에서 왜 혁신이 일어나지 않나 이 부분 이야기하시다가 설명하시다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혁명 그게 네. 있고요. 네,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기득권자들, 정치의 기득권, 기업의 기득권, 어느 회사나 다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일본은 뭐 2세, 3세, 4세 정치인도 근데 익숙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네. 그 기존의 그 질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우버 택시도 그렇고 네. 모든 기존 질서를 부시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됐냐면 우리는 IMF가 있었어요. IMF가 터졌을 때 공무원들도 줄였잖아요. 철법통이지만. 네. 그러니까 IMF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정부 혁신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망하거나 망하는 거에 준한 게 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보시면 그 막부가 무너지고 네. 그다음에 흑해함대 들어오면서 그 그로부네가 오면서 일본이 바뀌잖아요. 메이주이신. 그죠? 네. 그다음에 바뀐 게 태평양 전쟁 끝나고 쫄딱 망한 다음에 일본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파라다임 시프트는 쉽지 않아요. 차라리 한번 쑥 주저앉아야 일본 주저앉아야 산업이 되는 거죠. 산업 구조라든지. 저항 세력은요, 기득권 세력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 한국이 일본을 계속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전 일본하고 똑같이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IMF 터지면서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당연화되고 그것들이 저는 그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많이 생겼죠. IMF 전만에도 중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라는 생각을 네. 안 하는 거죠. 아, 근데 오늘 우리가 일본의 문화, 일본 정말 네. 일본 별 볼일 없는 나라 같지만 일본 여전한 대단한 나라고 일본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컸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57년째인가 54년째 무역자입니다. 우리 한 번도 일본한테 흑자를 올려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어떤 점 우리가 좀 일본한테 배워야 되고 어떤 점 좀 따라가면 안 될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일본에서 이제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네. 일본하고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다르다. 그래서 일본은 아까 아날로그 문화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건 다 아날로그예요. 그렇죠. 네. 그럼 하루하루 열심히 해야 되는 네, 거죠. 그거는 우리는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스스로가 대체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대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이 이겼느니 졌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일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게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삼성이 갤럭시를 많이 팔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일본의 소재 부품도 많이 팔리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역할 분담 되는 거니까 일본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네. 또 우리가 리드해 줄 건 리드해 주고 그런 수평적인 협업 관계를 가질 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양국이 세계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어느 신문에서 일본이 우리하고 협력 관계냐 경쟁 관계냐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던데 아니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경쟁할 때 경쟁하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이 코퍼레이션 JP의 염종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